한 나라의 경제가 건강한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의사가 사람을 진찰하듯이 경제의 건강 상태를 쫙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이 경제의 맥박을 짚으려고 아주 특별한 도구를 씁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 도구가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쓰는 일종의 경제 건강 진단서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은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어때요? 좀 어려워 보이나요? 에이, 걱정 마세요. 이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아하 하고 이 그래프가 한눈에 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경제를 움직이는 그 심장, 그 엔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총수요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한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쓰려고 하는 돈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총수요라는 건요, 바로 우리 같은 소비자, 그리고 기업, 정부, 심지어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까지 이 모두가 우리나라 상품과 서비스를 사기 위해 지출하는 돈을 싹 다 합친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이 총수요는 크게 네 가지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C, I, G, NX. 자, C는요, 우리가 마트 가서 장 보고 외식하는 그런 소비를 말하고요. I는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우리가 새 집을 사는 투자입니다. G는 정부가 도로를 깔거나 학교를 짓는 정부 지출이고요. 마지막으로 NX는 수출한 거에서 수입한 걸 뺀 순수출을 뜻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투자, I입니다. 사실 우리 소비 C는 꽤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투자는요,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그 뒤에는 대부분 이 투자의 격한 움직임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는 이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투자를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바로 동물적 본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는 그냥 차가운 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뭔가 잘 될 것 같아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아이쿠 큰일 날 것 같아 하는 불안감 같은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에 확 휘둘린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려는 힘, 즉 수요를 봤으니까 이제는 그 반대편을 볼 차례겠죠. 바로 만들어내는 힘, 우리 경제의 총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총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공급. 이건 간단합니다. 특정 물가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 정도는 생산해서 팔아야겠다라고 계획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이에요.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왜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려고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바로 이윤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물건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이다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총공급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려는 힘, 총수요와 만들어내는 힘, 총공급이 만나는 지점, 바로 경제의 최적점. 그 스위트 스폿은 과연 어디일까요? 경제는요, 참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물가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남아돌겠죠.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서 가격이 스르륵 내려갑니다. 반대로 물가가 너무 낮으면요, 서로 사겠다고 난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이 딱 맞아 떨어지는 저 중간 지점, 바로 균형점에서 경제가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모형을 가지고 이제 현실 경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요,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팍팍 쓰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죠. 이건 뭐죠? 바로 총수요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내는 아주 긍정적인 수요 충격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승수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쓴 돈이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그 사람이 또 그 돈의 일부를 쓰면 그게 또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처음 쓴 돈보다 몇 배나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원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펌프 비유를 보면 개념이 머리에 쏙 들어오죠? 옛날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붓는 거요. 그게 바로 마중물이잖아요. 정부가 쓴 돈이 바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 같아도 경제 전체라는 이 거대한 펌프를 움직여서 훨씬 더 큰 결과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럼 이 연쇄 반응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부가 1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 100억 원은 누군가의 소득이 됐겠죠? 그 사람이 소득의 80%를 쓴다고 가정하면 80억 원이 또 시장에 풀립니다. 그리고 또 그 80억을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 돌고 돌면서 놀랍게도 처음에 100억 원이 최종적으로는 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승수 효과의 마법이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부정적 공급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충격이 불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경기는 콩콩 얼어붙어서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물가까지 미친 듯이 치솟는, 말 그대로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자, 두 시나리오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정부가 돈을 푸는 수요 부양책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어쨌든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유가 폭등 같은 공급 충격은요, 경제를 호태시키는 동시에 물가까지 올려버립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숙제는 없는 셈이죠. 물론 경제는 이런 단기적인 충격을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기술이 혁신하면서 생산 능력이 커지고 총공급 우측이동, 그에 맞춰 사람들의 소득과 수요도 함께 늘어나면서 총수요 우측이동, 경제 전체의 파이가 꾸준히 커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모형은 경제라는 파이를 어떻게 더 크게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커진 파이를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거시경제의 성장이 과연 우리 모두의 삶에 골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남을 겁니다.